1982년 충격적인 비주얼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일본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일본 록밴드. 전 세계 무려 3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엑스제팬. 다들 아시죠? 한국에도 팬들이 정말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엑스제팬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1997년 리드 보컬 데야마 토시미츠. 이 토시가 돌연 탈퇴를 선언하면서 엑스제팬이 해체가 됩니다.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탈퇴를 한 토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힐링 음악을 할 거예요. 라며 일명 치유 음악가로 변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체한 해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2014년 세뇌, 지옥의 12년으로부터 생환을 발견합니다. 이 책에는 토시 자신이 치유 음악가를 하며 속해 있던 홈 오브 하트가 사실은 사이비 종교단체였고 그 안에서 교주 마사야에 의해 철저히 세뇌된 삶을 살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토시는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는 저작권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을 교주에게 몽땅 바쳐야 했는데요. 교주가 12년 동안 토시에게 갈취한 금액만 무려 10억엔, 단화로 약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저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쩌다가 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건지. 토시를 처음 이 종교에 끌어들인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모리타니 가오리였다고 합니다. 에이. 아내 모리타니 가오리가 사실은 교주 마사야의 수많은 아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결국 이제 책까지 쓴 거 보면 이제 나온 나오게 거죠. 된 거잖아요. 이젠 나온 거죠. 예, 이제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 2006년에 토시에게 엑스제팬 재결합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엑스제팬은 악의 근원이다 라면서 탈퇴를 종용했던 교주 마사야가 재결합해! 이렇게 선뜻 재결합을 허락한 겁니다.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재결합을 허락하면서 대신에 모든 수입은 마사야 자신에게 줘야 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토시가 결국 나는 이용만 당하는구나 하고 엑스제팬 멤버이자 절친이 요시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마침내 사이비 종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남쪽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소문이 난 아주 한적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죠? 좋다. 너무 좋다.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 약 20개의 군락을 이뤄 사는 이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요, 이곳을 유토피아라 부르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주로 마을 안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이 마을의 격리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식처를 각광받으며 이주 문의가 쇄도, 코로나19 이후 마을 주민의 수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2일 평화롭던 이 외딴 마을에서 갑자기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지도자였던 세르게이 토로프였습니다. 설마. 아니 저런다고 그거 믿어요? 그는 바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요.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 주장하며 이 마을의 크리스마스도 자신이 부활했다는 8월 18일로 지정. 그리고 빛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종말이 오더라도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로프가 예수를 사칭한 배경. 시베리아에서 교통경찰로 일했던 토로프는 1989년 직장에서 해고된 뒤 갑작스런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인류에게 전쟁의 폐해와 대혼란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신다. 본인을 재림한 예수로 지칭했습니다. 당시 구소련의 해체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믿고 따랐는데요. 그렇게 토로프는 1994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크라스노 야르스크주 남쪽의 마을에 최후의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계가 종말한다는 교리를 전파했고요. 저렇게 많이 왔어? CG 아니고? 한때 그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려 만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 토로프는 신도들에게 철저한 채식을 강요했으며 소녀들이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수줍음과 나약함으로 길들이는 등 독특한 교육 방식을 도입. 거기다 아픈 사람이 속출해도
외부와의 단절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렇게 병들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신도가 늘어나자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재림예수로 추앙받던 그가 체포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돈을 빼서 횡령하고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까지 가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추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체포 작전으로 긴급 체포.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약한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 갈취하고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2000년 3월 17일 오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카누 응구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 이 화재로 무려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우, 끔찍하다. 500여 명.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4일 카누응구의 인근 지역 부흥가에서 무려 153명의 시신 발견, 900여 명의 집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열흘에 900명. 당시 희생자들은 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간다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과 기아, 에이즈 등에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신흥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성행. 1989년 신의 십계명 부활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성서의 십계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1999년 12월 31일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불발되자 1999년이 아니라 올해 2000년 3월 17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3월 17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신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결말을 택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 심리적 고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자살을 권하겠습니까? 어느 종교? 명백한 그냥 살인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종교라고 포장만 했을 뿐 세상과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일 뿐입니다. 2011년 5월 21일 미국의 F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이 동네에 큰 행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인 이유, 이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나의 글 때문인데요. 심판의 날,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힌 8쪽짜리 예언서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방송국이 그랬다는 게 정말 의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들이 요 앞에서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한 거잖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이자 당시 미국 최고의 성경 이론가라는 명성을 가진 해롤드 캠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캠핑의 종말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종말일이라고 예언한 날짜 2011년 5월 21일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예언이 틀리자 그는 자신의 방송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사실 5월 21일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지진, 또 화산 분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10월 21일에 멸망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참신하다. 아니 이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겠네. 그가 또다시 밝혔던 10월 21일 종말 예언까지 틀리자 이 캠핑은요.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9년 10월 네덜란드 드렌터주에 위치한 한 술집을 찾은 20대 남성 얀 존 반 도르스텐.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까지 누추한 행색의 야는 어눌한 말투로 맥주를 주문한 뒤 연거푸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노숙자인가요? 자, 그의 사연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얀과 남매들이 무려 9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며 어머. 제발 이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누가 감금을 한 거지? 감금이 돼 왜 있었구나. 어떻게 9년이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 안에는 거실 천장 뒤 숨겨진 비밀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 계단 끝 지하실엔 얀의 말대로 18에서 25세 사이의 남매 5명이 감금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누가 이 남매들을 그럼 감금한 거예요? 6명의 남매를 9년이나 감금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게리트. 아빠, 바깥 세상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란다.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나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 안 돼.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과거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게리트는요, 공범인 조세프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며 남매들을 감금, 농장 텃밭에서 난 채소 등 자급자족을 통해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범 조세프는 남매들을 감금해 놓고 자신은 평범한 몫으로 생활했고요. 아버지 게리트는 태연하게 SNS 활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애들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추악하게도 아버지 게리트는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결한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며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을 빙자한 9년간의 악행은 6남매 중 첫째인 얀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탄로났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세뇌당한 남매들 중에 일부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려난다 한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냐고. 다시 아빠 찾아가 봐 걱정이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계 각지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베드로는 특히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게 베드로인가요? 예, 뒤에도 맞아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었습니다. 바로 열쇠입니다. 아, 열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열쇠를 왜 주었냐면 예수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예수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했다고 칭찬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 이렇게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다니엘 씨 가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2015년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로마 여행 갔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랑 이렇게 광장이 쭉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열쇠 모양이에요. 아, 좀 신기하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네. 네,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바티칸 앞에도 성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오른손에도 열쇠를 열쇠 들고 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열쇠 자체가 이제 성 베드로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럼 저 진짜 열쇠는 어디 있어요? 그건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거 있었으면 참 전 재산을 줘서라도 사죠. 저 없다고요? 천국의 문을 여는데 안 사요? 사죠. 저는 사야지. 조각상에 있는 열쇠의 의미를 이제 알았네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예수 죽음 이후에 기독교는 그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로 전파되었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5년경 기독교의 역사에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죠? 대체 로마 사회와 기독교가 왜 그렇게 충돌했던 것일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뿌리 깊은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는 종족이나 민족별로 각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삽니다. 근데 그때 다른 민족이나 다른 공동체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족은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인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모두 죽이거나 노예로 삼아도 정당한 거다. 우리만 평등하다, 우리만 인간이다. 이 개념이 매우 강했던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철폐하려고 했던 또 다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귀족과 평민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자유민이라 부릅니다. 자유민이 아닌 사람, 노예들. 다른 종족, 특히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라고 불렀어요. 인간 아니야, 그래도 노예는. 당시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면 전 인구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네? 너무 완전 많았는데요? 피라미드네. 아니 3분의 1이 노예라고요? 하지만 기독교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노예가 있으면 해방을 시켜줘라. 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형제 자매로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노예층이 엄청난 지지를 받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강력하게 맞섰던 차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녀 차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여성이란 미혼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기혼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는 한마디로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열등한 존재였어요. 로마 사회가 여성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겼는지 잘 보여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힐라리온이 사랑하는 아내 알리스에게 간절하게 안부를 전하오. 당신은 오직 아이만 생각하길 당부하오. 당신이 만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만일 여자아이라면 내다 버리시오. 와,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참 아름다운 편지인데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네. 이 편지는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아, 저런 데는 그냥 진짜 싹 다 아들만 낳아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해야 돼요. 아, 멸종하기? 네. 사랑도 못하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게 남녀 차별이 극심했는데 기독교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독교가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려고 하자 로마인들, 특히 로마의 남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예. 기독교는 족신을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하면서 금욕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교정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거부한 일이 종종 생겼고 이것은 로마의 전통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결혼은 젊은이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혼 거부는 곧 가부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죠. 또 로마 제국 통치자들은 결혼을 장려해서 인구를 많이 낳아야지 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 장려 정책을 폈는데 로마 제국의 정책에도 어긋나죠. 그건 좀 약간 문제될 만하네요, 진짜.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예. 문제가.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더 있어요? 예. 이미 결혼한 유부녀들이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 남편의 가부장권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이혼해? 결국 남성들의 소유물이나 하찮은 존재를 여겨졌던 여성들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다는 기독교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뭔가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드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박해를 더욱 부추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계속 끊임없이 있네요. 예, 바로 기독교들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편견인데요. 다들 이 그림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요. 예수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빵을 주면서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는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 기독교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가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습에서 성찬식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비유적 표현인 거잖아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성찬식 때 누군가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데 진짜 식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또 로마 사회와 기독교가 충돌했던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또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특히 로마인들이 아주 흥청망청 즐긴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식. 예, 음식인데요. 음식 가운데도 특히 기원 씨가 좋아하시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요? 술. 예, 바로 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왜 바로 술이라고 하고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상황이에요? 자, 술에 취한 로마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폼페이에서 발견된 건데요. 폼페이. 고대인들의 술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아마 파티가 거의 끝나간 시점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한 사람은 술에 아주 취해가지고 흔들리고 있죠.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있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기 각 인물들 위에는 글자가 하나씩 쓰여져 있습니다. 요 사람이 봐보면 비버는 나는 마셨어, 나는 마신다 이런 거고, 발레티시는 컨디션 좀 잘 조절해, 컨디션 조절해야지 뭐 이런 뜻이고, 스키어 알아, 나도 알아 뭐 이런 뜻입니다. 뭐야? 나 만화예요? 약간 말풍선처럼 만화 자기 대사들 이렇게 써놓은 거네.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벽화를 보고 약간 재미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도 새겨놨는데, 재밌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뭐야? 이거는 기원 후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의 침실 벽화입니다. 로마인들은 침실이나 뭐 거실이나 이런 데다가 성적인 장면들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침실 위에도 각종 잔이나 램프, 심지어 동전,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런데도 이런 성적인 요소들이 묘사해놨습니다. 진짜 자유분방했구나. 로마 사람들은 성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어요. 자유인민 남자들은 성적으로 거의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부남이 매춘부하고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든지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았고,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다. 이렇게 생각했고, 여자 노예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아주 흔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사회에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에게의 에페소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에페소스에서 1세기경의 바닥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고정이 됐지? 발자국? 헐리우드 아니에요? 이게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요? 예. 광고요? 뭐야 이거? 저기 동전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하트 모양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발자국이 있죠? 발자국 바로 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 그러게요. 예. 그럼 왼쪽에는 머리를 이렇게 잘 단장한 인물이 있는데 뭐야? 대체 어떤 광고였을까요?
예수가 걸어간 길인가?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럼 매춘. 예, 이건 매춘 광고인데요. 왜 발이에요? 자, 이거는 교차로, 십자 교차로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발은 오른발입니까, 왼발입니까? 왼발. 왼쪽에 매춘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화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구멍에 저만큼 넣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저건 무슨 의미였을 것 같아요? 네모 박스. 네모 박스. 저기 이름 써놨지 않았을까? 네모 박스. 아니면 뭐 명함같이. 네모 박스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애상도 가능하다. 애상장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건 도서관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동전에 넣을 만큼 돈이 없으면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라. 저 정도로 로마 사회는 성생활에 개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발 모양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 외에 한 가지 용도가 더 있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나 알겠다. 어떻게 알죠? 가보셨어요? 예? 어떻게 아세요? 2000년 전에 가봤냐고요? 네. 이거 야한 거예요? 뭐 야해요, 야하게. 여기는 한술 더 뜨는데요? 얘기해봐요, 야한 거.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발 뭔데요? 정답. 예, 규현 씨 아까 말씀하시죠. 발가락이 세 번째 길었잖아요. 말이 안 돼서 세 번째 길다는 게. 세 번째 가게란 얘기예요. 아하. 진짜로요? 와, 정말 기발한 상상입니다. 인간이 보통 세 번째 발가락 길지가 않죠. 그죠?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세 번째 가게인데, 3번 가게인데. 정답. 예, 다니엘 씨 말씀해 근데 주세요. 정말 그냥 추측이에요. 완전 추측.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그 발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 크기에 따라서 매춘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같이 나타내는 건가요, 혹시? 비슷하게 같지만 답은 아닙니다. 정답. 예, 규현 씨. 발 모양? 혹시 막 저기 안에 그 매춘부의 나이도 막 있는 거 아니에요? 발 뭐. 나이. 거의 비슷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답이에요. 정답. 매춘부의 나이가 아니면 반대겠지.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라는 뭐 사인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예, 지원 씨 정답입니다. 왜? 뭐야? 뭐야? 미성년자 당연히 안 되죠. 뭐죠?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 발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애는 오지 말아라. 미성년자는 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발 작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네. 그렇죠. 성인이어도. 어른이어도 등치가 적으면 못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노마인드 생활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나 보이는데요? 뭐 음주 가물을 뭐 제대로 즐기시네. 예.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근데 금욕주의를 강조했잖아요.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술도 안 먹고. 예. 게다가 기독교 신자들은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늘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술에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였죠. 만약 술에 취하면 혹독하게 비난을 받았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2003년 발표된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 아이까지 낳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당시 로마 교황청은 카톨릭의 믿음과 교리에 위배된다며 맹비난. 기독교적인 그 종교관이 확실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이런 나라들에서 볼 때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뭐 아무리 소설이라 해도 교리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소설성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2007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은 음모론자들이 예수 가족의 묘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한 동굴 무덤을 찾았는데요. 무덤 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
라는 비문이 새겨진 유골함이 있었고요. 유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예수와 마리아는 부부 사이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아들 유다의 DNA가 일치, 예수와 마리아의 DNA는 불일치. 가족이었던 예수와 마리아가 부부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것이죠. DNA가 다르다고 부부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나 갖다 붙여도 근데 그건 부부가. 유다랑 예수가 DNA가 일치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결국엔 배신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인데 그게 어떻게 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요. 유골함의 이름은 기원 전과 기원 후 1세기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쓰던 이름입니다. 무덤 속 유골의 주인을 성경 속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조가 불가능한 게 실제 우리 예수의 DNA를 압니까? 모르죠. 그냥 갑자기 그 무덤에서 그걸 대조해서 뭐 맞지 않다고 부부고 뭐 아들이 이거를 단정한다는 건 좀 억측인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너무 이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근데 기독교랑은 진짜 달라도 완전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는 줄 알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체 뭐라고 불렀을까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아예 다른 종족인 거지 그냥. 상당히 정답에 가깝습니다. 외계인? 그 외계인인 것도 상당히 정답에 가깝습니다. 문제예요, 선생님? 문제는 아닌데 그냥 대답을 들어보라는. 정답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 이단? 이단도 종교 내에 있는 거잖아. 제3의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제3의 종족. 제1의 종족은 로마인, 제2의 종족은 유대인, 제3의 종족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의 종족, 자기들은 정상적인 사람. 2의 종족, 유대인들은 약간 이상해. 유대인 야훼를 섬긴다 그러면서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상한 율법을 많이 지켜. 근데 기독교는 도저히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 그만큼 당시 기독교는 고대 세계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했던 거예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마 제국의 기독교한 박해도 점점 커져갑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독교 신자들은 이 박해를 대박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박해를 이끈 인물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로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234년부터 284년까지를 군인 황제 시대라 그러는데 그 50년간 26명의 황제가 바뀝니다. 26명 가운데 자연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쿠데타 암살이 일어나가지고 황제 자리가 바뀌었던 2년 거죠. 만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병사들이 마음대로 황제를 바꾸는 사태를 막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계획을 단행합니다. 로마 제국을 돈과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한 번씩 더 나눕니다. 그럼 4개가 되겠죠? 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시아와 일대를 다스리는데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부하장군 막시미아누스를 로마 제국 서방을 다스리는 정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갈레리우스와 콘산티우스라는 인물을 부제로 앉혔습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의 4분 지배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본인의 권력을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황제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국은 이렇게 넓죠. 그래서 디오클레토스가 딱 생각했을 때 너무나 넓어서
혼자 통치할 수가 없다. 아,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저국에 지금 외적이 자꾸 쳐들어와요. 황제는 전쟁이 나면 직접 싸워야 되기 때문에 황제가 여러 명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쪽에서 내 제국이 된 것은 아니고 각각 자율적으로 군대를 통수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은 협의해서 한다. 한 원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황제인 것 같은데 이 기독교를 유독 박해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대박해를 감행했는데 집권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총독을 비롯한 주요 간직, 또 황제가에서 일하는 시정이나 환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그런데 303년, 이 사람이 통치 말이 되는데요. 303년 2월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지? 심지어 기독교 신자가 된 군인들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투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군인인데도 너는 앞으로 살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군대 자원과 군대의 전투력이 갈수록 약화됐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로마에서 군대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지 않았나요? 군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말들 필요가 없죠. 더욱이 고대 사회는 다른 종족을 정복해도 된다. 약탈해도 된다. 정복할 경우는 노예로 삼는다. 이게 간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군대의 중요성은 더 커요. 근데 현재 지금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여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에서는 게르만족, 동쪽에서는 사산족 페르시아라고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국경선이 막 무너졌어요. 로마는 그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거의 망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병력을 거부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 로마 제국은 정말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겁니다.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기독교 세력을 억누르고 박해한 것이죠. 자,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니코메디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장신물, 기구들, 성경들 다 치운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우고 전쟁할 때 쓰는 기구를 끄집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 19년, 디스트루스월 로마력으로는 3월, 주님의 순환절이 임박했을 때 황제의 칙령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교회들을 기초까지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며 집에서 일하는 자들은 만일 기독교 신앙을 고수한다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라는 것이었다. 완전 미움 샀네요, 그냥. 살 수 없게 만드네, 그냥. 그렇죠.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칙령을 내린 지 한 1년쯤 지난 뒤인데 중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갈레리우스는 이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기독교를 박해해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전국 전역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그 이전에 없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처형을 한 거예요? 예. 사람을 낚싯줄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얼굴만 놔두고 딱 담가놔요. 계속 담가놓고 물고기나 조개가 뜯어먹어서 죽을 때까지. 또 여자들은 거리로 끌고 와가지고 다 뺏긴 다음에 한 다리만 이렇게 걸어놔요. 죽을 때까지. 여자와 아이도 가리지 않고 또 어떤 때는 20명, 30명, 한 100명씩 죽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죽더라도 그 시신을 매장할 수 없어서 그 시신을 동물들에게 이렇게 먹이로 많이 줬대요.
예, 사실 로마인들에게 그 폭력과 학살은 하나의 축제같이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처형됐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문헌이 있는데 그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진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속살과 창자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조개 껍질이나 땅 위에 놓인 창날 위에 눕혀졌다. 그리고 갖가지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다. 대박이다. 아, 너무 끔찍해요. 상상하기도 싫고. 그럼 저때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혹독하게 박해를 했잖아요. 저도 기독교입니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겠네요. 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가 강해진다 그래서 야, 우리 숨자, 우리 뭐 간두자 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하늘나라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진다. 와.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순교에 나서게 되죠. 진짜 끔찍했네요. 사실 아주 옛날에 처음 박해할 때는 기독교 신자가 몇몇 명 안 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가 오면 인구의 10%, 동방에선 대다수가 대도시에 있었거든요. 대도시에서는 한 50%, 60%가 기독교 신자예요. 당연히 그러면 동료를, 뭐 친구를, 친척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100명을 안는데 그 중에 한 50명이 기독교 신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말아라. 갈레리우스도 기독교 세력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을 박해해도 끄떡없구나. 나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그만둬라. 명령을 내리고 죽습니다. 아니, 근데 로마 황제가 어쨌든 간에 결국에 그렇게 자기 명을 얘기했던 거를 거두고 그럼 완전히 그 기독교인이 승리한 거네요. 예, 사실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가 아무리 강해져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 신앙 순교로 무섭다, 신앙을 무서워. 지켜냈기 때문에 이 최후의 전쟁에서 기독교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하다. 뭐 그냥 목숨으로 그냥 이겼네. 목숨 목숨으로 바쳐서.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독교 박해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불릴 만큼 로마 제국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원래 태양의 신을 이제 믿는 어떤 미트라교 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을까요?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을 때 그에게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로마를 차지했던 막센티우스는 서방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서 막센티우스하고 최후의 대결을 벌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데 군대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잠을 잘 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콘스탄티누스고요. 저기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뭔가 신의 계시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이 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뭔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콘스탄티누스는 꿈속에서 하늘의 표지를 군사들의 방패에 새겨놓은 후에 전투에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명령받은 대로 방패에 X 문자를 쓰고 수직으로 선을 긋고 그 꼭대기에 둥글게 원을 그려 그리스도의 암호문이 되게 했다. 즉
P를 표시한 후 군대는 전투에 들어갔다. 자, 여기서 그 XP라는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냥 XP가 아니고 히라보로 저 X는 CH입니다. 그다음에 P라고 읽으신 것은 R입니다. 이걸 결합해 보면 CHR이 됩니다. 그렇죠. 크리스토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크리스토스라는 글자를 이렇게 너네 병사들의 방패 깃발에 새기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너가 이길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솔직히 유럽에 가면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문양이 자주 보여요. 근데 저도 이거 콘스탄티누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 몰랐어요. 예. 자, 꿈에서 본 대로 콘스탄티누스는 이 글자를 방패에 새기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테스와 그의 병사들은 그 다리에서 다 익사해 버립니다. 와. 자,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신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13년 기념비적인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밀라노 칙령인데요. 아,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 그렇게 유명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모든 규제들은 철폐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게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준다. 드디어. 종교의 자유. 뭔가 이게 뻥 뚫린 느낌이에요. 드디어 정말. 축제였겠네요. 예, 했는데 그렇죠. 막. 이로써 수백 년간 계속되었던 로마족의 박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당시 황제가 모든 이교 신앙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구도 무고한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며 다신교도들의 성소에 접근해서도 안 된다. 그런 자는 하느님과 인간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들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경배한다면 종교 위반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그는 집과 땅을 몰수당할 것이다. 뒤바뀌었네 갑자기. 근데 기독교를 공인한 거랑 국교화한 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공인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믿어도 된다 이 말씀이고요. 국교라는 것은 나라에서 법으로 이 종교만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 이 종교 위의 모든 종교는 불법 종교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다. 완전 역전됐네. 이 칙령에 의해서 로마 시민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너무 강요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는 제국 인구의 약 10%만이 기독교 신자였는데 테오도시우스 때 가면 80% 이상이 기독교 신자예요. 80%요? 예. 인구의 대다수가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예 모든 사람을 기독교 신자로 믿게 법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됐고 테오도시우스는 그걸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아예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박해받던 종교에서 박해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와. 야 신전 안 없앤 것만 해도 용하네요. 아니, 없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신전을 파괴하고 신전을 파괴한 다음에 그 건물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집을 짓거나 뭐 성당을 건축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신전들 남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기 뭐야 판테온도 있잖아 아직. 거의 대부분 복원된 것이고 판테온이 남아있는 거는 그게 성당으로 개조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많은 그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뭐 만화고 다 나오죠. 오늘 주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조직. 그렇죠.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일루미나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으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은밀하게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지배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1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애플밸리 마을.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둔 데이비드 카롤리와 그의 아내 코멘, 또 5살 딸 라니아까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소름 끼치게도 사건 현장의 벽면에 새빨간 피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 알라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의문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파병군 출신인 크롤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크롤리 가족을 죽인 건 일루미나티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뭐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일루미나티가 진짜 있다면 일루미나티쯤 되는 단체가 뭐하러 크롤리 가족을 죽여요? 그러게. 사실 크롤리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년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는 칩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롤리 일가족을 몰살, 영화 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필 그 영화 제작 발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이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달 착륙의 진실과 일루미나티의 존재. 과연 언제쯤 이 음모론의 검은 내막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독살하겠나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2달 뒤 로마 성당 2곳에서 이 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죽으면 사회도 그 지위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예와 함께 묻었던 장례 풍습, 순장. 이 풍습이 21세기인 지금까지 행해지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순장이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인도판 순장, 사티인데요. 야, 이거 최악이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저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아니 남편이 죽는데 왜 아내가 따라주고? 자, 사티는 힌디어로 용감한 아내라는 뜻으로 힌두교 신인 쉬바의 아내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을 속에 뛰어든 사티의 모습이 힌두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관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 일부 인도인들은 남편의 장례식에서 사티로 희생되는 것이 성스럽고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티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 사티로 죽음을 맞이하면요. 죽은 아내는 여신으로 승격되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그렇다 보니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그 위로금을 혼자 된 여성분에게 지원금으로 잘 살려고 주면 몰라도 그렇지 사실 그게 인간적인 거지. 같은 돈인데 왜 저런 식으로 죽여놓고 그걸 주냐고. 이거는 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캠페인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1987년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18세 소녀 루프 칸와르가 강제로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며 1987년 사티 방지법 통과. 드디어 인도 전역에 사티가 불법이 되었고요. 사티를 선동하는 사람은 사형 및 종신형, 또 미화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사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구나. 범죄입니다, 범죄. 저는 뭐 쉴드가 쳐지질 않습니다. 이게 원치 않는 희생이 없게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악습이고요. 이거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지. 그럼요. 더 감시를 해야죠. 2016년 독일의 한 결혼식장. 축복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식장에 총성이 울리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하객인 20대 여성 실란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맞았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또 결혼식 날 이랬대. 자, 그런데 실란을 죽인 범인의 정체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 그녀를 죽인 사람이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사촌오빠가 총을 쐈다고요? 왜 큰아버지가 조카를 죽여요? 내 딸은 사악한 배신과 악습에 희생된 겁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악습이기에 신란의 목숨을 앗아가느냐. 사실 이 신란은 3세 때 독일로 이주한 이라크 출신의 쿠르드족입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의 관습 중에는 친척과 결혼하는 종례혼이 존재하는데요. 이 쿠르드족은 전통적으로 혈통과 재산, 지위 등을 보존하기 위해 특히 명문가일수록 종례혼, 이 사촌과의 결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결혼 안 했다고 자기 핏줄을 죽인 거예요?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그녀의 사촌 세핀과의 결혼을 종용. 하지만 실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단 당연한 이유로 쿠르드족의 오랜 관습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고요. 실란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저지하자 관습을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실란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거는 저 신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냥 행동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네요.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관습에 눈이 먼 나머지 제 손으로 혈연을 죽인 악마들. 관습이란 굴레에 개인의 행복을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에 20대 여성들을 분노케 한 안타까운 사건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3월 이집트 카이로 한 건물 6층 발코니에서 30대 의사 라일라가 추락해 사망.
그녀의 죽음은 이집트 사회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집트 여성들이 대분노한 이유, 그녀가 이집트, 예멘 등 주로 이슬람권에서 집안이나 공동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자행들은 명예살인을 당했기 때문이죠. 개선이 안 되냐. 아니 이 명예살인이라는 말은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명예로운 거예요? 남을 살해했는데. 그들의 명예죠. 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연 역시 충격적입니다. 감히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라일라가 동료 남자 의사를 혼자 사는 집에 초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이집트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요.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교리 때문에 도덕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며 가문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라일라가 집에 남자 동료를 들였다는 사실을 안 집주인과 이웃들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하에 폭행을 행사했고요. 이 과정에서 라일라가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집안 가족들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집주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얼어 죽을 놈의 명예 뭐 이런 말이 이런 일을 위해 좀 있나 봐요. 아니 무슨 명예인데. 네, 얼어 죽을 명예죠 진짜. 자, 그런데 라일라를 죽인 이들은 그녀가 심리적 압박감에 스스로 뛰어내렸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접한 이집트 여성인권단체에서는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라며 여성차별적인 관습을 맹비난 뿐만 아니라 많은 이집트 여성들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번 사건 외에도 꽉 낀 청바지 입었다고 명예살인당한 인도 소원이요. 인도, 남친 마음에 안 들어 딸 명예살인한 아버지 등 유엔 인구기금에 따르면 명예살인으로 연간 약 5천 명이 사망하는 등 잘못된 악습으로 인한 폐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문화적 상대성이고 뭔고 잘 모르겠고요. 정말 그걸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수준이고 이거는 그냥 악습이에요. 악습이고 살인이고. 뭘 명예야, 명예는. 2009년 9월 예멘 호데이다주의 한 병원에서 12살 소녀가 산통을 겪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살이 산통이요? 네. 일단 첫 문장 자체가 충격이죠. 아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네. 혹시 원치 않은 뭐 임신,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인한 그런 걸지도 걱정이 되고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조혼 문화가 있는 데 있잖아요. 강제로 막 딸을 팔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망한 소녀는 2008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겨우 11살의 나이에 24살 남성과 강제로 결혼, 임신을 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는 부모가 딸의 결혼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딸을 강제로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 풍습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딸의 조혼에 대해 예멘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나쁜 물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린 소녀일수록 순종적이고 순결하며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빈민가에서는 신랑 측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시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딸아빠 입장으로 진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딸에 대한 내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의 공통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 자식이잖아. 보면 그냥 사랑이 샘솟는데 이게 되나? 예멘 보건사회부 조사에 따르면 15살 이전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무려 25%에 달하고요. 시골의 경우는 약 절반가량이 7살에서 10살에 결혼했을 정도로 많은 소녀가 조혼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어린 소녀들은요. 자신들이 결혼할 거란 사실을 모른 채 부모 손에 의해 낯선 집에 끌려가서 바로 결혼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부부 생활에 대한 교육,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탓에 실제로 2013년에는 8살 소녀가 40대 남성과 강제 결혼, 첫날 밤 치른 뒤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니 8살에서 10살이면 이거 아동 성폭행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동 성폭행 아니야? 책가방 싸고 나와. 그래서 학교에 고이고이 보내서 교육시켜야 될 나이죠. 결혼시켜야 될 나이가 아니라. 임신 매매, 이거는 성폭행, 성적 학대, 아동 폭행.
혼인 정령기가 다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거를 법적으로 나이를 정해놨잖아요. 만 18세. 네,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1990년대까지는 예멘의 결혼 최저 연령이 15세로 제한돼 있었지만 1999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 최저 연령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있다고 없어졌어요? 네. 이후에 2008년 10살 소녀가 20살 많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예멘 내에서 조혼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09년 17세가 안 된 소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킬 수 없도록 하는 조혼 금지법이 예멘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만 결혼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슬람 전통 샤리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부 예멘 보수파들이 반발. 그렇게 조혼 금지법은 무산됐고요. 여전히 많은 여자아이들이 조혼과 출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부를 납치해서 결혼하는 풍습, 일명 알라카추가 있는데요. 종족 번영을 위해 다른 부족에서 여성을 잡아오던 중앙아시아 일부 유목민족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는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납치혼이 지금도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탄의 유부녀 중에 무려 20%가 납치혼을 당해서 강제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20%요? 2% 아니에요. 5명 중에 20%. 1명? 네. 그러면 5명의 한 커플은 납치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키르기스탄에서도 납치혼은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강력 범죄인데요. 하지만 납치혼 문화가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납치당한 여성이 저항하는 건 좋은데 싫은 척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와. 이게 결국은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잖아. 얘는 좋아했다고잖아. 마음속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난 죄 없다는 거잖아. 좋아서 안 달란 거라고? 성폭행범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 유혹했다 그러고. 네. 논리가 똑같네요.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납치혼을 거부하면 남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납치된 여성 아이자다는 진심으로 결혼을 거부하다가 이틀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야, 이게 결국엔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전통이잖아요, 이게. 예. 사람들 사이에서도 납치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뀌면은 백날 해도 또 암맘리 할 거란 말이죠.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악습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남성 2명 사망.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남성 3명 사망. 2017년 5월에서 6월 2달간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에서 남성 5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람 죽었는데요. 그런데 2달 사이면 많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건가요? 아니, 머리카락에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좀 신성한 머리카락 훔쳤다가 살해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아프리카 경찰들은 용의자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살해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저희 동네 주술사가 대머리 남성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어요. 진짜 너무 나쁜 주술사인데요? 진짜 끔찍하다. 대체 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시골 마을에서는 대머리의 뇌 속에 금이 들어있다는 속설과 함께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부유하다라는 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한 고객의 의뢰를 받은 주술사가 미신을 자신의 주술의식에 활용하기로 결심.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대머리 남성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렇게 살해된 남성들의 신체 부위 일부를 주술의식을 치르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프리카 전역에 전해진 뒤 대머리 남성들은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반드시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등 한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 무서웠겠네요. 황당하죠. 21세기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 주술사도 정말 나쁜 게 남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내 복을 받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미신에 의한 살인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황당한 미신을 믿고 있어서요. 아프리카의 백색증 환자들은 항상 살해 위협을 느끼며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미신은 정말 사라져야 되겠네요. 아니 도와주진 못할 망정. 저분도 어떻게 보면 아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소중한 생명을 저렇게 미신 때문에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죠. 에티오피아 서남부에 위치한 오모 마을. 작은 마을을 뒤덮은 울음소리.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것은 아이를 잃은 엄마 부코 발구다의 애타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뭐 슬픔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2014년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요.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나다니. 버려! 쌍둥이라고? 불길해. 둘 다 죽여! 이 마을에 사는 카로 부족은 사생아, 혼외자, 쌍둥이를 비롯해서요. 보통은 아랫니가 먼저 나는데 반대로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난 아기.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을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미신, 민기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뭐 쌍둥이 출산이 드문 일이어가지고 지역에 따라 뭐 기륭이 든다, 뭐. 쌍둥이 있으면 징조가 뭐 어떻다는 징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그건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과학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살려두면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여겨서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이거나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숲에 유기, 심지어 강에 던져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민기를 믿는 카로 하메르 바나 등의 부족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해마다 무려 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오늘날 와, 하루에 한 명꼴이잖아. 이게 이건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냥 살인이네요, 그냥. 아동살인, 집단살인이지 이거. 살인이지 뭐 저기 뭐야. 2016년 15세 소녀 죽인 차우파디. 2018년 20대 여성 격리 중 사망. 2019년 30대 여성 또 숨져. 네팔에서 해마다 전해지는 여성들의 사망 소식. 그리고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미신 차우파디 때문이었습니다. 생리가 시작됐다고? 당장 오두막으로 가! 고대부터 여성의 출산혈과 생리혈이 불운을 가져온다는 미신에서 기인한 힌두교의 악습 중 하나인데요. 가출산을 했거나 생리 중인 여성들의 경우 집과 사원 등의 출입이 금지돼 오두막이나 외양간에 격리되고요. 심지어 이들이 식수를 오염시킨다며 수도꼭지나 우물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시키는데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잠을 자는 등 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질병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뱀, 자칼 등의 공격을 받아 사망. 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두막에서 불을 지폈다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생명 탄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을 수가 있는지. 아니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 과정이 없으면 우린 다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행하는 사람도 본인이 그걸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러는 거야.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세에서 49세 네팔 여성 중 무려 19%가 차우파디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차우파디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2005년 네팔 당국은요. 차우파디 금지를 발표. 또 2018년도부터 차우파디를 강요한 사람은 최고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만 당국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팔 서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 아니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이면에는 뭐 성차별, 사회적 불평등, 아동학대, 잘못된 것들이 아주 세트로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왜 생리하는 거를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소녀가 무슨 죄입니까? 법적으로 금지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캠퍼스에 낭만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 하지만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입생들이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한 가혹한 신고식입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요즘 많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뭐 두 분 신입생 환영회 하셨죠, 다? 했지. 새내기 배움터 뭐 이런 거, MT 가고 뭐 그랬던 옛날에 거잖아요. 했지. MT, OT.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가뜩이나 술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술을 두 모금만 마셔도 뻗어버리는 만취 사람인데 상태가 되는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술 잘 먹게 생겼잖아. 그치, 얼굴은 그래서 또 이거를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마시다가 중간에 떨어뜨리고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또 그걸 또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그래. 먹었단 말이야.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문화였죠. 아, 그거 진짜 너무 싫었어. 아, 저는 그때 그것도 또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예전에 맛있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3사 아나운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한 1시간 있다가 양복을 입고 멀끔하게 생긴 선배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기자였습니다. 아, 오더니 야 신입사원을 말아야지 하면서 확 해가지고 꼰대. 아우.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래갖고 뭐 아폴로주인가 뭔가 뭐 먹으면 아폴로주? 아폴로주가 뭐예요? 먹으면 달로 간다고 막 아폴로주 같은 니람프루냐? 거 아, 오늘 악습의 아이콘으로 나오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죠 솔직히 기억 안 나죠. 15년이 지났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제는 없어져야 그런 일은 좀 없으니까요. 네. 많이 아, 바뀌었죠. 너무 싫었어. 어쨌든 원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건 폭력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억지로 술을 먹도록 하는 거는 이게 하다가 진짜 술에 약한 뭐 알러지가 있거나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쇼크가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한 대학의 운동부에서 신입생들의 알몸을 찍어서 유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더 악랄해졌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군기 문화로 인한 갑질을 경험한 대학생이 무려 57.6%. 2명 중에 1명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는 공부하러 갔는데 군기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치. 군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전 사회 병영화, 군기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죠. 2021년도인데요. 대학 내 군기 문화와 잘못된 신고식 문화, 의식 개선을 통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번지점프. 이 번지점프가 원래는 성인식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원주민들이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그런 게 스포츠가 됐다라는. 이거 뛰어야 어른이다? 예. 이 번지점프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의 원주민인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난골에서 유래한 겁니다. 아우, 뭐야. 위험해. 뭐야? 떨어진 거 아니야? 뭐야? 자, 진정하시고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너무-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 안 죽었어요, 저거? 네, 안 죽습니다. 아, 안 죽어도 이 목, 저 뼈 어떻게 됐을 것 아니, 같은데. 저는 다치지, 저러면. 사실 땅에 닿고 안 닿고보다 칡렁꿀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식농꿀 너무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러니까 괜찮을까? 아니, 뭐 탄성이 있나? 칡렁쿨에? 찔기나? 그러니까요. 예. 대충 그냥 묶어준 것 같은데. 저런 용맹과 이런 게 뭐 중요한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인류 사회에. 목만 아프지 무슨. 근데 지금 2021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번지점프와 농사 풍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아. 이 위험한 난골은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풍습이라는 허울 아래 심지어 바누아투 관광 투어 상품으로 홍보, 여러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중요하고 수호 중요합니다. 이제 그 안전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걸 상품화했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네. 씁쓸한 거지. 네. 그리고 아동학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성인이 되는. 그렇지. 성인이 아닌 사람이 뛰면 아동학대지. 없어져. 악습입니다, 악습.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 날에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성년의 날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몇 년, 30년 전인가? 뭐 받았는지 기억나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통금 있던 때 아니에요? 맞다. 응. 27년 전이거든요. 네. 진짜 기억 안 난다. 뭘 받았어? 나 농담으로 30년이라는데 비슷하게 얘기해. 이제는 얼추 맞죠. 씁쓸하다. 저는 이제 장미 향수 그때 이제 그런 게 클래스가 다르네. 여자친구한테 받았죠? 여자친구한테 받긴 했는데 진짜? 그때 이제 워낙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서울에 있고 저 고향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왜요? 소영 씨가? 소영 씨가? 예? 자, 이번 특종은 저 멀리 아마존의 사테르 마위족의 풍습입니다. 13살 어린 소년들이 진정한 성인으로 자라길 바라며 이것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장갑입니다. 장갑? 자, 이 잎사귀로 만든 이 장갑의 가장 큰 특징은 장갑 속에 있는 수백 마리의 총알개미. 이 총알개미는 고통스러운 벌레 독침 순위에서 말벌을 제치고 1위를 차지. 물리면 극강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저걸 왜 애기한테 해요? 조금 막 물려서 죽으면 어떡해?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고통을 참아야 뭐 성인 된다 이거야? 이 끔찍한 성인식의 풍습은요. 정글에서 맞닥뜨릴 위험과 고통을 느껴봐야
더 큰 위험을 헤쳐나갈 전사가 되는 것이다. 아, 애가 표정에 좋을 수가 없었네. 무섭잖아. 다 봐왔으니까. 실제로 총알개미에게 물려본 한 남성에 따르면 마치 발 뒤꿈치에 녹슨 못이 박힌 채 불속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토록 잔혹한 성인식이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야생곤충에 물렸다가 감염되고 상처가 덧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벌레, 독충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용기 시험하다가 사람 목숨 잃겠어요. 아 그냥 이거를 피하는 방법 알려줘,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이게 진짜 성인인 거지. 그게 진짜 강인한 전사가 갔다가 되는 너 거죠. 물려라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웬만해서는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하시지. 아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로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라는 미신입니다. 오 기자도 올해 이사했죠? 네. 예,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했어요? 아니 그냥 했어요. 자, 참 큰일 날 아 사람. 왜?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 이게 손 없는 날은 다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사 센터 비가 비싸요. 그날은 더. 자,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손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악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렇죠. 즉,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요. 원래 귀신이 동서남북 옮겨 다니는데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 위로 없는 날, 이사나 개업식,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달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 즉 9, 10, 19, 20, 29, 3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날짜 맞추기 쉽지 않고 어렵죠. 요즘에 바쁜 사람 언제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합니까? 허허.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 있는 날 이사하게 될 경우 귀신에 대처하는 미신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피하고자 쌀을 넣은 밥솥을 제일 먼저 이사할 새집에 들여보내는 거나요. 귀신이 싫어하는 소금과 팥을 이용해서 새집 현관에 소금을, 집 구석구석엔 팥을 뿌리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하긴 했는데 이사하거나 개업하면 시루떡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팥 아까 던진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연관이 저게 좀 있는 팥이 거죠. 올라가니까. 붉은색이 약간 그거 막아가지고 액막이 기능이 있다고 붉은 팥. 많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자, 믿거나 말거나인 미신이지만요. 사실 손 없는 날은 무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무척이나 오래된 미신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최후의 전투, 황산벌 전투에 손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 적군의 방향에 손이 있사오니 후면으로 우회 역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이런 나약한 놈!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 당시 한 군사가 손귀신이 두려워 상관인 계백장군에게 작전을 바꾸자고 충원했으나 계백장군이 이를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신라군에 맞섰다가 대패했다는 겁니다. 손 없는 쪽으로 갔어야죠. 손 없는 쪽으로 갔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네. 당연하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저 오래되긴 했네요. 저. 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미신들, 여러분은 이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삼국지 연희 중 동물의 피를 바치며 형제 연을 맺었다는 도원결의처럼 중국에서는 피를 동맹의 의미로 믿는 미신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와 관련된 또 다른 미신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무려 10만 개 이상이 판매된 한 펜던트였습니다. 저 안에 붉은 거 들어있는 게 혹시 그 피? 네. 정말 끔찍하게도 펜던트 속에 담겨있는 붉은 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피. 주로 중국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바늘이 포함된 피 펜던트 키트를 구입한 뒤 직접 자신의 피를 펜던트에 담아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게 대유행이었는데요. 무서워. 섬뜩하다. 무섭다. 피를 담아 선물한다고요? 자, 이 꺼림칙한 피 펜던트가 유행하게 된 미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2006년 인터넷에서 처음 등장했던 피 펜던트는요. 소녀의 피가 재난을 막아줍니다. 라는 근거 없는 미신이 퍼지며 더욱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것도 썩고 그러면 감염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렇게 막 찌르고 피 내가지고 선물 주고 하는 게 위생적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거가 일단 너무 없고 애군을 쫓기는커녕 이제 전염병 같이 위험한 일을 만드는 게 또 아닌가. 팬데믹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은 혈액 채취는 전문 소독 과정과 체열 기술이 필요하다며 감염 위험을 우려했고요. 피 펜던트는 악령에 대한 보호나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감염 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며 중국 정부 역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비난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저런 미신을 믿다니 지금 21세기 맞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미신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헛소리인 것 같아요. 약간 중세시대 얘기 듣는 거 같고. 낭설이죠, 낭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장사 속이잖아요. 저거를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벌겠다는 건데 이건 아예 저걸 파는 사람부터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말고도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신은 현혹하지도 현혹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1일 한 동물보호센터로 걸려온 전화. 여기 부산 해운대인데 거북이가 좀 이상합니다. 부산 해운대 관광안내소 부근에서 아주 특이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였습니다. 특이한 거북이가 발견돼요? 특이종인가요? 이름 적어놨구나. 아이, 게다가 같은 날 부산 청사포에서 발견된 또 한 마리의 거북이 등껍질에도 이름과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거북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요. 거북이 등에 이름을 적어 방생하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 때문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 인근에서 발견된 붉은 귀 거북은 따뜻한 강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종으로요. 차가운 바다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붉은 귀 거북을 바다에 방생하는 것은 방생이 아닌 살생 그 자체입니다. 담수에 사는 애들이구나. 그렇죠. 해수용이 아니에요. 어머머.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요. 거북이 등껍질에 칠한 페인트가 거북이들에게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뿐더러 심지어 포식자 눈에 잘 띄게 되어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겠네. 보호색도 안 되는군요. 그럼 바다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허옇게 해놓으면 보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요새도 그 뭐 새해나 정월대보름 이럴 때 방생 많이 하는데 이 잘못된 방생은 무책임한 유기의 동물 학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된 미신이지만 이거는 지금은 인간의 욕심으로 퇴색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러해서는 안 될 일이죠. 지난 2월 쿠데타를 선언한 미얀마 군부는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을 탄압.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무력 진압에 군경이 들이닥친 마을은 불에 타고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이죠, 요즘. 진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저기. 네. 뭐 비무장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엇도 막지 못할 듯 엄청난 기세로 돌진하던 군부가 지난 3월 이 미신 때문에 미얀마 양곤에서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빨랫줄? 총을 든 군경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정체는 바로 미얀마의 전통 의상, 여성용 치마인 타메인입니다. 이를 본 군경들은 재수없게 저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일단 저것부터 치우고 지나갑시다. 미얀마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미신, 타메인 걸어놓은 빨랫줄 밑을 지나가면 운을 잃는다라는 미신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빨랫줄을 끊고 있었던 겁니다. 저거를 굳이 끊고 지나가는 걸 보면 저 미얀마에서는 저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미신인가 봐요. 절대적인 거죠. 저게 가슴 아픈 거죠. 결국에는 총검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한 건데. 미얀마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국가입니다. 예로부터 집에서 빨래를 넣을 때도 여성용 치마인 타메인은 제일 밑에 널도록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경이 마을에 진입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려고 이 타메인 미신을 이용! 실제로 군경의 발을 잡는 효과를 보면서 이 타메인을 걸어놓는 시위가 미얀마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을 좀 잔혹하게 탄압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저 아군이라도 하나 안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진 않고 결국에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왔던 미신 중엔 제일 선한 미신이네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선하고 선하지 않고는 미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미신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여행하며 정글에서 반딧불 투어를 즐기셨던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글에 다녀오신 여러분 혹시 아무 이상 없으셨나요? 아니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갔다 온 분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말레이시아 갔다 오신 분들이 불안에 떨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찝찝하게 됩니다. 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정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시무시한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왜 자꾸 불러? 말레이시아의 정글의 금기 미신은 바로 본명을 부르지도 만약에 누가 본명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말 것. 왜냐? 말레이시아인들은 정글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명을 말하면 정글의 영혼이 친구나 동료의 목소리로 상상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대답하면 정글의 영혼이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가두고 미아로 만든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글에 갈 땐 일종의 코드네임, 별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이름 불러야 되겠네. 그렇지. 그걸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누굴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잘할게. 잘해. 뿐만 아니라 대나무나 바나나 나무 그늘엔요 음기가 강해서 유령이나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미신 때문에 함부로 이 나무들 아래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정글 내에서 유독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편안한 암석이 보인다고 해서 잠시 쉬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역시 정글 내 정령들이 쉬는 곳이니까 함부로 쉬어서는 안 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글에 있던 물건들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나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안 가야겠네. 안 가야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을 좀 우리가 존중하자. 그렇죠. 보존하자. 존경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미신인 것 같아요. 경각심의 의미가 아닌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쩌면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에 정글을 위한 정글에 의한 미신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요? 일본 교토시 우쿄구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미카미 신사. 이 신사는 특히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듯 찾아와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개업했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고 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사에 뭐 그냥 되게 자주 가서 소원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계 어떤 필드지? 저게 시험도 붙어야 되고 개업도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변호사나 의사 쪽이지 않을까라고 어허.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중장비 뭐 기사, 택시, 산재. 네, 뭐 약간 산업 쪽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 신사의 정체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본 내 유일무이한 일명 머리카락 신사입니다. 1961년 일본 최초의 이발사인 후지와라 마사유키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세운 신사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신사에서 머리카락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딱 보면 그거네요. 개업이라고 했으니까 뭐 미용실 샵이나 미용실 이런 거 오픈했을 때 맞습니다. 그때 가서 비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미용업계만 찾아오는 신사인가요? 그렇죠. 머리카락을 모시는 데니까. 이 신사는 미용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부모는 물론 대머리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머리카락이라도 멋있게 빠지게 해주세요. 이 머리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 신에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바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뭘 바쳐야 되지? 머리카락 신사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2cm 정도 잘라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봉투에 넣은 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소원을 비는데요. 이후에 이 자른 머리카락은 돌무덤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에서는 모발 상태가 좋아지는 부적, 미용, 이발 기술을 키워주는 부적, 미용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 등 소원을 비는 부적도 함께 판매하는데요. 이 신사에 다녀온 뒤로 머리카락이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머리카락 신이 있는지 신사를 다녀간 후 효력을 받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 뭐 우연의 일치일 텐데 일단 갔다 왔는데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생기면 좀 믿게 되겠네요. 그냥 저는 재미삼아 가는 건 어떨까 생각 들어요. 근데 머리가 빠지는 분들은 재미삼아 가기에는 그럼.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데 재미삼아 관광으로 가라. 스페인의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메디나 첼리 마을에서 열리는 토르 드 주빌로 축제.
마을의 오랜 전통으로 매년 11월 이 축제로 마을이 떠들썩하는데요. 그런데 이 축제의 실체는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뭐지? 왜? 아, 보기 겁난다. 불꽃이에요? 솥불에다가? 저 왜 하는 거? 뜨거워하는 거 봐. 자, 그렇습니다. 축제 이름인 토르드 주빌로는 불의 황소라는 뜻으로요. 살아있는 황소뿔에 일부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꺼질 때까지 황소를 피해 도망다니는 스페인의 전통 지역 축제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데? 아, 그럼 뭐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동물학대죠. 자, 토르드 주빌로의 취지는 이 뿔에서 불길이 치솟는 황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르드 주빌로 주최 측은요. 화상을 입지 말라고 황소 머리와 몸 곳곳에 두꺼운 진흙을 밝아서 괜찮아요. 안 붙어요, 불이. 하지만 동물보호 활동가 엘리사 알렌은요. 이 축제는 황소의 눈과 몸 곳곳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렇게 축제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는 소들이 매년 3,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아니, 그게 불에 대야 뜨겁습니까? 그 열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눈에는 어차피 진흙을 안 바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눈은 그럼 멀쩡하냐고. 아니, 근데 보통 유럽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전통 가지고 되게 뭐 미개하다는 둥, 비인간적이라는 둥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축제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말했을지. 미개하다 그랬겠죠. 이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르드 주빌로 축제는 스페인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축제입니다. 스페인의 메디나 첼리 시장은 토르드 주빌로는 1000년 전통을 가진 축제입니다. 라며 토르드 주빌로 축제를 옹호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토르드 주빌로 축제의 잔혹함을 맹비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축제를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저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저거를 축제랍시고 한다는 게 난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굳이 소를 저렇게 잔혹하게 불을 붙이면서 용기를 시험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게 뭐 물론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생명 경시하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축제로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8개 나라 신임 대사들의 업무 개시를 위해서요. 6월 24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신임장 제정식을 열 계획이라고 각국의 대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제정식이 취소됐습니다. 6월 25일 카라치로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이거 어쩌죠? 이 카라치가 아니라 다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파키스탄 정부는 또다시 제정식을 취소. 신임장 제정식은 6월 27일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변경됐습니다. 아니,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들인데 이제 한 번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례예요. 결례인데 2번이나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다니까 엄청난 민폐인데요. 그렇죠. 이거 뭐 급하게 일정을 변경한 거면 뭐 사실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파키스탄 정부가 신임장 제정식을 2번이나 취소한 이유. 이게 미신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나는 솔직히 저러길래 뭐 테러 위협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신 때문에 옮겼다고요. 2번이나. 자,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파키스탄의 자르다리 대통령이 본인의 영적 스승인 피르 에자즈 샤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머리 주변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려면은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 하오. 자, 자르다리 대통령이 악령을 피하기 위해 그 미신 때문에 공식 일정이 있음에도 신임장 제정식 장소가 변경이 됐던 거죠.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요. 자, 자르다리 대통령의 영적 스승이라 불리는 이 에자즈 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내 기도로 자르다리 대통령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켰소. 그에겐 기도로 악령을 물리치는 마법의 힘이 있다는데요. 자르다리 대통령은 그 미신을 굳게 신뢰해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수차례 에자즈 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르다리 대통령의 대변인에 따르면요. 자르다리 대통령이 의식을 위해 흑염소를 죽이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르다리 대통령이 임기 당시 거의 매일 흑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흑마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술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재정식 취소 정도가 아니라 다른 국가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죠? 네. 자, 악령을 피해 도망간 파키스탄의 자리다리 전 대통령. 하지만 정신적 스승의 기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자리다리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19년 부패 혐의로 체포. 지난해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014년 8월 러시아의 한 기업에서 실시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가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 귀여워. 고양이 뭐 입양? 유기묘 입양 뭐 이런 겁니까? 유기묘 같은데? 아니면 그 이게 치료받고 왔나 보다. 원래 이제 다쳤는데 아, 이거 동물병원. 우리 뭐 동물농장에서 맨날 보는 장면 아닙니까? 아,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차에 공식 마크도 있고 명칭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약간, 단체네. 단체나 조직 그런 느낌 났어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동물 구조 단체나 동물 병원이 아닌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실시한 일명 고양이 빌려주기 서비스입니다. 은행에서? 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들 빌려줍니다. 자, 옛날부터 러시아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 고양이가 드나들면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국영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신규 가입 고객 중에 선착순 30명에게 총 10종의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직접 골라 새로 이사할 집에 데려갈 수 있는 이색 서비스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2시간입니다. 우선 은행 직원이 고양이를 고객의 집으로 데려오면 먼저 고양이가 집 현관문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건너도록 하고요. 2시간 동안 집안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한 뒤에 다시 은행으로 반납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뭐. 근데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이런 이벤트를 실시할 정도면 이거는 뭐 나라 자체에서 그냥 아예 오피셜하게 고양이 미신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네. 러시아에서는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악령이나 귀신 같은 나쁜 기운을 가려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침대는 우리 나비가 앉은 쪽으로 놔주세요. 아니, 고양이가 들어가질 않잖아. 저 이 집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영상에 좋아하셨던 게 고양이가 집에 들어가니까 좋아하셨던 그 거구나. 부부의 집이었는데 고양이가 들어가니까 좋아한 거예요. 고양이 유턴하면 진짜 애매하겠다. 어? 진짜 넣었다 빼고 막 이러는 거. 넣었다 빼고 뭐 갑자기 그 문지방 앞에서 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나면 이렇게 꼬리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합치라고 이러는 거. 근데 일부 기독교권 국가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이게 불행의 상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서양 문화에 가까운 나라인데도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이 과거에 춥고 척박한 기후로 식량 자급이 쉽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고양이는 쥐들로부터 식량을 지키는 수호천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고양이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요. 이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59%를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애묘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의 고양이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 러시아의 한 국립박물관에는 고양이 경비들이 250년 넘게 예술품들을 지켜오고 있고요.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한 유람선에는 고양이 선장이 탑승. 저 정도요? 귀여워.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아킬레스라는 고양이를 정식 예언동물로 선정. 동물 최초로 경기장 출입증을 발급할 만큼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 집사화가 된 나라는 애묘 국가야. 근데 고양이가 이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고 자기 영역 벗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막 데려다니고 그러면 학대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정은행에서도.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또 행복하면 서로 좋은 거죠. 태국에서는 이것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인형이에요? 뭐가 약간 인형스러운데? 태국어로 룩탭이라고 불리는 아기 천사 인형입니다. 가격은 약 12만 원에서 44만 원. 왜 이렇게 비싸? 한정판 제품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국 물가를 감안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쳐도 비싼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사진을 보면 뭐 성인들이 이렇게 두세 개씩 막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 인형이 태국 성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 이 인형은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돈을 더 벌게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요. 원래 태국에는 꾸만텅이라는 아기 신을 잘 모시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태국의 많은 가정에서 아기 석상이나 아기 인형을 집에 두고 극진히 보살피곤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태국의 부코라는 한 라디오 DJ가 인형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라면서 이 아기 천사 인형이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아기 천사 인형과 놀아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유모차에 태워서 쇼핑까지 실제로 아기를 돌보듯이 정성을 들였고요. 이렇게 아기 천사 인형 열풍이 불자 아기 천사 인형만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과 전용 옷을 판매하는 가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 전통이 약간 현대 버전으로 저렇게 바뀐 것 같은데 야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 이거 뭐 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도 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인형 손님들에게 좌석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기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 태국의 한 항공사에서 인형에게 별도로 티켓을 팔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형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티켓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티켓까지 파는 건 좀 저는 오바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 천사 인형이 인기를 얻자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형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려는 범죄 조직이 적발. 이 사건으로 인해 아기 천사 인형의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인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태국의 아기 천사 인형 키우기 열풍은 1년 만에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선을 좀 지켜가면서 믿고 의지하면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니까. 근데 거기 마약까지 막 운반했다고 하면 그게 최악이죠. 그렇고 좋은 게 아니죠. 자, 두 기자님들 예로부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홉 수를 조심해라. 아하. 나 올해 삼재야. 아, 근데 이게 삼재가 저 뭐 사람마다 들어오는 해가 다 다릅니다. 이 띠별로 한 3년 동안 불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보통 뭐 삼재 때는 결혼이나 이사 이런 거 다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거의 뭐 준무속인이지. 저는 뭐 무속을 아주 존중합니다. 자, 아홉 수와 삼재는 뭐 유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인데요.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우리나라 삼재처럼 불행한 운명, 애군이 드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25세, 42세, 61세. 자, 여성은 19세, 33세, 37세를 일명 야쿠도시라고 해서요. 해당 나이인 해와 그 전후를 포함한 3년간 애군이 든다는 미신이에요. 아니 전으로 플러스만 3년이면 오 기자 42세인데? 근데 일본은 한국 나이 아니잖아. 하나 깎아주죠. 내년이네. 내년이야? 아니다 내년이네. 내년이네. 오 내년이야. 그래, 42세래. 근데 삼재도 보통 한 3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삼재도 그 들삼재, 날삼재라고 하는데 이게 3년간 애군이 든다는 거니까 이게 일본 것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가 보죠. 아니 근데 3년 동안 애군이 든다는 얘기 이런 미신이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일본의 야쿠도시는 약 1000년 전 헤이안 시대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남성 25세, 여성 19세가 청춘기의 끝, 남성 61세, 여성 37세가 인생의 전환기, 그리고 가장 큰 애군이 드는 나이 42는 일본어로 죽음을 뜻하는 시니와 발음이 비슷하고요. 33은 아주 나쁜 모양을 뜻하는 산잔과 발음이 비슷해서 애군이 드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야쿠도시를 얼마나 경계하느냐? 야쿠도시 때는 이사, 결혼은 금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연초에 액마기 의식인 일명 야쿠바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신사에 가면 액마기용 부적을 사거나 기도를 받아서 애군을 떨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쿠도시에 해당하는 사람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요. 집안의 신단에 쇠젓가락, 술, 말린 오징어 등 제물을 올리고 절을 함으로써 집주인의 애군을 막아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애군을 떨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자, 이번 특종은 터키에서 전해지는 미신을 준비했는데요. 이 터키 하면은 뭐 우리와 형제 나라로 일컫는 그렇죠.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와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터키 문화가 비슷한 게 있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복을 기원하며 집에 복조리를 부적처럼 걸어두었던 것처럼 터키의 집뿐만 아니라 거리, 상점 등 곳곳에 이 부적처럼 걸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악마의 눈이라 불리는 나자르 본주입니다. 야, 저거는 약간 그 뭐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거 그 왜 잘 때 걸어놓으면 악몽 안 꾼다는 드림캐쳐.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런 비슷하네요. 근데 악마의 눈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너무 무서운데 우리나라 복조리는 이제 뭐 이름부터 복을 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나자르는 아랍어로 눈 혹은 보다를, 본주는 터키어로 구슬을 뜻하는데요. 자, 악마의 눈이라고 해서요, 이 자칫 불운이나 부정적인 부적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요. 터키인들에게 이 악마의 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악한 기운을 더 강력한 악한 모습으로 막는 수호의 상징이자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집에 금주를 쳤잖아요. 그죠? 터키에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들이 나자르 본주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복조리하고 금줄 치고 이게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좀 불러온다 이런 거니까 비슷한 면이 있긴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터키인들에게 나자르 본주는 일상 그 자체. 집에 걸어놓는 건 물론 인테리어,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등 터키인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차를 사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부적처럼 나자르 본주를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쁘다. 우리와 다른 듯 비슷한 터키의 부적 악마의 눈. 형태가 어떻든 이 애군을 쫓고 행운을 바라는 마음 하나는 국적 불문.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서양권 국가에서 13일의 금요일이란 뭔가 불운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불길한 날로 여겨지는 미신으로 유명하죠. 영화 13일의 금요일도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제이슨 나오는 거. 네, 맞아. 네, 진짜 무서운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13일의 금요일이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이제는 이제 우리한테도 약간 하도 많이 봐서. 자, 그런데요, 이 저 멀리 이탈리아에선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17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여기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러죠? 자, 이탈리아인들이 얼마나 이 17일의 금요일의 미신에 진심이냐면요. 17일의 금요일인데 회의는 다른 날로 잡죠.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짜는 17일의 금요일만 아니면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17일의 금요일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 그 밖에도 숫자 17일 자체도 불길한 기운이 있다 여겨 이탈리아의 한 항공사의 좌석엔 17열이 아예 없습니다. 어머나, 17열이 없어. 15, 16, 18이네. 바로 18이죠. 그리고 17에 얽힌 또 다른 일화. 1990년 아르헨티나와의 축구 경기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은 이탈리아.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를 오히려 불운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골을 넣은 시간이 17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날의 경기 결과는 공교롭게도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의 패배였습니다. 저렇게까지 17일과 17일에 또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먼저 이탈리아인들에게 숫자 17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고대 로마 숫자 표기법에서 숫자들의 배열을 옮기면 고대 로마 묘비에도 등장하는 라틴어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바로 영어로 I have lived. 내가 살아 있었다. 즉 이 뜻이 지금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화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네. 죽는 거 싫어하는 거 똑같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리는 날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그리스도 순환의 날 혹은 죽음의 날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이탈리아 르마르쉐 해안가에서 소규모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날 역시 17일의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많다, 뭐가. 우연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깨름칙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이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혹은 재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미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를 꺼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끼리 어릴 때는 빨간 펜으로 서로 그렇죠. 이름 쓰리면서 막 맞아요. 놀리는 거 하잖아요. 어릴 때는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저거로 큰 싸움 됐어요. 왜 내 이름 빨간색으로 싸우기도 하죠. 그럼. 사실 빨간색 지갑, 빨간색 속옷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고 화를 쫓고 운을 부르는 부적을 쓸 때도 빨간 글씨로 쓰는데요. 왜 하필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는 미신이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전해져 오는 몇 가지 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첫 번째 썰, 개유정난의 살생. 후양대군이 반정을 일으킨 개유정난 당시 한명회의 살생부에 반대파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살생부에 오른 반대파들은 대부분 숙청됐죠. 역사적으로 약간 데스노트 그렇죠. 그런 게 있었구나. 그 빨간색으로 적은 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분류였군요. 그렇죠. 야, 그건 뭐 그걸로 운명이 갈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두 번째 썰, 6.25 전쟁 사망자 표시요. 사망 통지서 속에 형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당시 국군에서는 전사한 병사의 이름에 빨간 줄을 쳐서 사망 표시를 했고 유족들에게 보내는 전사 통보서에도 전사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기재했다는 설입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이후 빨간색은 사망이다라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죽음 불길함의 상징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 밖에도요, 빨간 펜으로 쓴 이름이 불길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명찰인 수용자 번호표가 빨간색인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름과 빨간색이 연관되면 불길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뭐 인감도장 이런 거 찍을 때 이름 생긴 도장은 빨간 인주를 묻혀 찍잖아요. 그쵸. 그건 왜 또 이건 오케이인 건지. 도장 예외인 거예요? 도장은 괜찮고 빨간 글씨 이름은 찜찜하고. 근데 뭐 사실 찜찜하기만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빨간색으로 돼요. 이름 써야 되는 뭐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빨간색으로 이름 쓸 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분 그렇죠. 나쁘면 안 하면 네. 되죠 뭐.